이때는 뭐 그 PT에 좀 큰 제약이 없어갖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의 그 해양 발전, 역동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컨셉이었어요. PT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게 아들하고 이제 실제 막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적이야 뭐 어쩌고 해서 뒤에 보면은 막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넓어지고 뭐 세상을 바꾸고 뭐 열정 발휘, 바다를 향한 뭐 이 도전 뭐 이런 부분들, 막 이 조선소 막 이미지하고 막 이 프로펠러하고 막 나와요. 쭉 해서 PT를 그때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당선됐던 회사의 자료예요. 첫 페이지부터 좀 틀리죠. 컨셉이 그 박물관이나 전시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서정적이죠. 당선된 업체 거예요. 우리도 보고 틀리구나 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저 당시 우리 대표님의 막 일사불란한 이거에 이끌려갖고 되는 줄 알았죠. 도전하고 열정하고 막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PT도 이렇게 했어요. 교감, 갯벌, 공존 이런 것들, 철학적인 얘기들, 이런 이미지도 아까 거랑 확 틀리잖아요. 진솔한 이야기를 바다와 관련된 우리의 이야기를 담겠다 이렇게 PT를 하신 거예요. 해녀 아이들이 막 바닷가에서 노는, 그리고 공간도 이런 그 여백의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물론 나중에 한국관이 이렇게 다 똑같이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하고 틀리다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방향과 컨셉을 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시라는 부분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그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예전에 성남에 있었어요. 성남에 있던 대통령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하던 데인데 여기를 세종시로 옮기거든요. 예전에 성남에 가보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의 그 형상 조형물, 역대 대통령의 친필 사인, 역대 대통령이 저기 문서, 그다음에 정상회담 했을 때 나눠 가졌던 이런 기념품, 이런 거 전시된 성남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옮기면서 저희가 이제 컨셉으로 내세운 게 원래는 초대였어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앞서갔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실감 영상 같은 실인데 한 7년, 8년 전 얘기거든요. 저희가 영빈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가상으로 만들고 관람객이 오면은 여기에 앉고 전체 이제 영빈관 벽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전시를 보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얘도 이제 떨어졌던. 여기 당선자는 몰라요 저희도. 그리고 여기는 그 롯데 여수요 박람회 할 때 롯데관이에요. 그때 당시 대기업들이 이제 관을
그 전시관을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현대는 막 벽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막 했어요 그때. 큐브라고 해서. 삼성은 막 퍼포먼스하고 바닥에서 그 같이 막 공연하면서 막 했어요. LG는 그 디스플레이가 천장에서 막 떨어져요. 왔다 갔다 하고 키네틱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포스코도 그때 이제 되게 감성적으로 했고, 근데 롯데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 롯데가 자기들은 어떻게 했냐, 다 다른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롯데 하면은 어떤 기업 이미지가 떠오를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고,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다. 뭐 롯데가 좀 제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즐거움이 더 커지는 세상이라고 제안을 했었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전시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떠나는데 곳곳에 이제 롯데 관련된 그 브랜드 관련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여행을 떠나는 건데, 열기구를 타는 걸로 제안을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뭐 일은 저희가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쪽이 이제 다 영상이고, 실제 이제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진행을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떤 그 컨셉하고 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성래 박물관인데 서울역사박물관 첫날 금기소 관장님이 뭐 더 많은 얘기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개관 당시 그 금액이 640억이었어요. 전시가 299억. 면적도 여기서 먼저 지금부터는 면적이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서울역사관이 4,400제곱미터, 기획전시도 1,500제곱미터. 지금 저희가 현재 잡혀 있는 거는 변동이 있겠지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정도의 규모뿐이 안 돼요. 상설전시의 규모가. 그리고 예전에는 그 수도 서울하고 당시의 그 생활, 그다음 문화, 역사 이렇게 관을 나눠서 그때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개관을 작년에 공식적으로 했죠. 그 전에 이제 계속 리모델링을 했는데, 보시면은 조선시대 서울이라는 게 1200제곱미터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평택박물관 현재 잡혀 있는 면적 크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 3, 4존이 1800제곱미터예요.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약간 그 테마별로 좀 나눠주셨었는데 요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연대기로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강점기, 오늘날의 모습까지 4개 존으로 구성을 했고, 대신에 저희가 조금 초점을 두고 보는 거는, 저희가 뭐 지금 학예적인 거든지 유물에 대한 뭐 자세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내용을 쭉 개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나 저희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유물을 통한 사람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간 유물을 보여주는 게 좀 더 강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하고 있더라. 이게 저희가 느낀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예전처럼 쭉 전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겨우니까 중간중간에 대형 전시물이 있던지 아니면 큰 영상을 활용해서 약간 킬러 컨텐츠화 해서 보여주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느낀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뭐 세고 크게 대형 전시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여기서 이제 이게 매핑이라 해서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서울 한양 지도를 가지고 영상하고 어울리게 진행을 해요. 여기도 개화기 거리 큰 영상 화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약간 킬러 컨텐츠화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 세운상가 모형이고, 이런 집이나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그런 공간들도 있었어요.
다음이 경기도 박물관인데 경기도 박물관도 2020년에 개관을 했죠. 경기도 박물관도 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에 맞춰서 예전에는 실구분을 해놨었어요. 서화실이 됐든 뭐 공예실이 됐든 역사실이 됐든. 근데 경기도 박물관도 이번에 개관하면서 물론 선사 고대를 담은 공간은 있지만 컨셉을 국가 근본의 땅 경기라는 컨셉으로 해서 상설 전시를 개편을 한 거죠. 그래서 고려 조선 천년의 경기도 역사를 보여준다. 이게 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이 큰 컨셉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기획전시도 좀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사 고대실이 1층 밑에 층에 있고 위에가 이제 여기가 근데 우리 평택에 하려고 하는 박물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이 그 정도 규모고 여기는 워낙에 그날도 얘기하셨겠지만 보물도 많고 해서 약간 유물 중심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감 콘텐츠실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이제 유물이 워낙 좋은 유물들이 많아서 쇼케이스에 유물 중심으로 전시를 해놓은 여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최근에 3년 동안 계속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꾸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연대기 순으로 돼 있었거든요. 요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는 테마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체험관을 하고 주제관을 하고 맨 위층을 역사관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바꾼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여기도 당시에 이런 전시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다는 거. 특히나 주제가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스트셀러로 보는 시대의 자화상이라든지 광고 가지고 전체 그 전시관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깊이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여기가 이제 맨 위에 있는 역사관 평면인데 이 평면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 정도 공간인데 1,600제곱미터 규모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 상설 전시 면적이 1,100제곱미터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약간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서 체험관 가면 옛날 공중연화기 만지기도 하고 타자기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광고로 보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 역사를 좀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베스트셀러로 보는 요 장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시대상의 책 장면으로 가면 영상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례를 다른 거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안산에 있는 상업역사박물관인데 이것도 작년에 개관했어요. 여기는 전시관을 나눠놨어요. 여기는 하나가 200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하나가 조금 더 500제곱미터. 그래서 산업을 이쪽 산업 이렇게 섬유 관련된 거, 자동차 관련된 거 좀 나눠놨고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시실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안산에서 했던 이 전체 면적이 현재 평택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했더니 너무 조금 재미가 없어요. 휙 보면 끝나요. 들어가고 나가고 좁은 데 갔다가 넓은 데 가다 이런 데가 없고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이미지 월이 있고 뒤로 돌아서 한 바퀴 돌면 전시가 끝나는 그 실별로 나누면은 약간 그런 단점도 있더라. 대신에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 하기에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시실이 이게 다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여기는 용산 역사박물관인데 여기도 예전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좁은 공간이다 보니 약간 전시물들이 약간 좀 규모가 좀 작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규모감 있는. 근데
평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공간을 아직 우리가 확정 지은 게 아니잖아요. 건축이 지금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콘텐츠와 공간에 맞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용산처럼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거나 하면은 제약 조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평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 유물로 시를 좀 나누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대기로 가는 데도 있고 또 예전에 연대기였는데 약간 테마화하는 데도 있더라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연대기라고 해도 어떤 그 특징을 살리는 테마에 집중해서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뤄주더라 뭐 이런 부분들 명확히 했다는 거, 뭐 사람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영상 매체가 요즘 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고요. 이거는 좀 재미없으실까봐 여기 영주거든요. 영주 우리 아까 이제 선비대상 보여드렸던 데인데 어디 보네요. 이게 이제 인형극 같이 그 좀 어린이들 왔을 때 좀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인형극을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오토마타라 해서 이 그 모형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거의 2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관 이 벽면보다 조금 더 넓을 것 같아요. 이 벽면 전체가 이런 모형으로 해서 영주에 있는 도령이 그때 당시 서울에 가서 과거에 복제한 다음에 이 그 영주 중령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 영주로 와서 다시 그 잔치를 벌이는 일련의 과정을 이런 오토마타 영상으로 지금 장원급제에서 왕한테 이제 저기를 받는 걸 연출하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핑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수자원공사가 부산에 만들고 있는 신도시 에코델타라는 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화이트로 이런 모형들을 건물 모형이나 이 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빔 프로젝트 영상을 쏘는 건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물류 산업축을 그래서 이 영상이랑 뭐 물길 이런 것들을 빔 프로젝트 영상하고 편집을 잘해서 보여주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매핑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전시 기법들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감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실감 영상이라고 해서 그냥 실감 영상이 싫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요즘 또 너무 많이 생기고 트렌드화되고 또 영상 컨텐츠가 너무 비슷해요. 화려하고 사진 찍으면 잘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영주의 한 실감 영상실은 저희는 최초라고 얘기는 하는데 수묵화를 테마로 해서 실감 영상실을 하나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선비의 어떤 이상향 이런 거를 약간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영상을 좀 만든 거고요. 약간 멍 때리기 좋은 이렇게 와서 좀 관람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몰입감 있게 그 영상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머시브라고 하는데 이 영상 공간이 전체적으로 펼쳐지면서 내가 그 영상에 이제 몰입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실감 영상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보셨겠지만 이제 방가사유상 그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사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되게 넓은데요.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넓고 건축가가 이 마감이나 이 천정이나 이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다라고. 그래서 정말 들어와서 조용히 걸어와서 항상은 저 같은 경우 보고 생각에 이제 잠기려고 했는데 안 되죠. 계속 와서 사진 찍고 근데 아마 그 관람 시간을 조금 피해 가셔야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가 두바이 엑스포 얘기를 몇 가지 할 텐데 이 두바이 엑스포 개최국관이에요. UAE 관인데 지난번에 그 카타르 박물관 얘기 한번 들으신 거일 텐데 여기도 그 두바이 UAE관이 진짜 모래를 갖다 놨어요. 지금 사막이에요. 물론 저 아저씨가 계속 치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비상설이니까 6개월 하는 거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실제 이 사막을 갖다 놓고 거기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들어가면 정말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사막을 이렇게 대표하는 실제 사막을 옮겨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것도 이제 모형이긴 한데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있지만 스위스관이에요. 스위스관인데 소리가 안개가 껴갖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알프스로 올라가는 거를 컨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앞에 사람들 따라서 밑에 그 라인을 따라서 맨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알프스가 펼쳐지게끔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관도 되게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예전에 여기 국립중앙 저기 민속박물관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민속박물관도 요즘 리모델링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신랑 신부 이렇게 혼례하는 거 이렇게 모형 딱 갖다 놨을 거예요. 민속박물관도 지금 여기 한국민속촌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 뒤에 영상으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죠. 예전에는 이런 그 탈춤 따라하고 이런 것들을 조그마한 모니터로 그냥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봤다면 요즘은 이렇게 체험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요거는 저희가 최근에 한 그 독도 체험관인데 LED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싸요. 아직 비싸요. 빔 프로젝트, 그러니까 LED 보다가 빔 프로젝트 보면 못 봐요. 빔 프로젝트. 너무 후져 보여요. 사실 진짜로. 근데 빔 프로젝트보다 LED가 한 1.5배 정도 비싸요. 이제 많이 싸졌어요. 정말 많이 싸졌고 이게 이제 피치라고 해서 요 중간중간에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예전에 멀리서 보는 거였기 때문에 코엑스에 있는 그 LED 그 파도 영상 다 보셨죠? 그게 6mm, 8mm 이 정도거든요. 실내에서 보려면은 2mm, 3mm 정도 이렇게 돼야지 한 2, 3m 간격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 나중에 할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LED로 디스플레이 표현을 예전에는 빔 프로젝트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관리도 이게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유지도 이게 더 잘못되면 이 모듈을 껴서 고치면 되거든요. 빔 프로젝트는 소모품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도 체험관 저희가 이제 지난달 건데 독도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영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이 있어서 3부로 나눠서 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2, 3부는 그렇게 길진 않고요. 그 여태까지 그 보여드린 거는 그 저희 이제 사례나 이런 거 중심이고요. 저희가 이제 평택을 지금 저희가 기본 용역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평택을 어떤 분이 그 기고문인가 쓰신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중심이 아니고 평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평택의 자연이 어떻게 돼 있고 지리적 환경이 어땠는지, 지역의 특색이 어떻고 역사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평택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LED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택 그 지도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캡처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여타의 도시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근데 확대해 보면 바다가 그 내적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키워보면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거꾸로 보면 해양으로 훨씬 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느끼는 건 좋은데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죠. 이게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의 도시 모형관이에요. 이렇게 모형으로 해놓으면 못 고쳐요. 그리고 서울은 그 한강 이북 지역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 모형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대대적으로 다 고치는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요즘은 이렇게 LED 기법을 많이 써요. 이게 두바이 엑스포 사우디관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LED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우디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를 고해상도의 LED로 보이시는 거예요. 거의 뭐 한 30m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빔 프로젝트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바닥에 영상만 보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두바이 엑스포 호주관인데 얘들은 하늘을 봐요. 하늘을 쭉 앉아서 보면서 호주의 전체적인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든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안 보이냐? 이 동영상 때문에 영상이 좀 너무 파일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런가요? 쏟아가요. 이 호주관은 약간 동영상처럼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는 서소문 그 성지역사박물관인데 보시면 그 여기도 천정구가 엄청 높은데요. 이 가운데가 이 영상 공간이에요. 앉아서 이 사각형의 영상을 보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외부하고 연결돼서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 영상관, 이 영상관 이 높이만 봐도 대략 상상이 가실 거예요. 앉아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세종시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제안했던 건데, 이 바닥을 모형이 아니고 영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때 이제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간 조금 지났지만 지금은 LED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렇게 모형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모형 다 없애는 거예요. 이제 바꾸시는 거죠. 모형은 고정돼 있으니까 고정돼 있는 거 다 없애고, 이분들이 그때 당시는 모니터를 쭉 연결해서 설치를 하죠. 이제 모니터 설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영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볼 수 있게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저희가 제안했다 떨어진 건데, 꼭 그 바닥이나 천정 영상이 아니더라도 한쪽 전체 벽면을 이런 파노라마나 영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 역사와 관련된 앞에 세부 전시를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평택했을 때 평택의 전체적인 콘텐츠와 역사와 지리, 자연적인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대형 어떤, 요즘은 이제 전시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이 바닥을 통해서가 됐든 천정을 통해서가 됐든 한쪽의 전체적인 그 넓은 면을 통해서가 됐든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하나는 여기도 그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본 건데, 그 지역사의 모든 자료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돌출된 해당 지역의 문화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사고대라든지 뭐 서해 관문이라든지 원효대사 얘기도 제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대담 교육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얘기라든지, 미군기지나 평화 이야기라든지, 간척, 뭐 근현대사 간척사에 있어서의 이정표를 남긴 간척이라든지, 앞으로 통합 평택시라든지 하이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부분인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결정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어떤 평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변으로 이런 돌출된 해당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신 이것이 이제 공간적으로 같이 엮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가 제일 많이 돼 있냐면 독립기념관이에요. 독립기념관이 이게 가운데 이런 대공간이 있고, 가운데 천정구 높이가 거의 10m 높이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 연출을 할 수가 있고, 그 주변으로 세부적인 전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게 10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공간에 평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거나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다면, 그 주변으로 어떤 아까 그 돌출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포켓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그 말씀드린 것처럼 포켓 공간은 크기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변동도 가능한 거예요. 꼭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포켓 공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쇼케이스 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정림사지 역사박물관에 출토된 유물들, 여기는 그 아부다비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인데, 유물이 좋으면 저렇게 유물 중심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독립기념관은 쇼케이스 전시인데, 평택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료와 유물과 어떤 자료들이 같이 연결돼서 그때 이제 역사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건 공간 자체가 이런 그 당시의 시대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서울 역사박물관인데 그 운종가의 그 상인의 모습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그때 그 거리를 저렇게 미니어처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거나 여기도 독립기념관인데 아예 그 공간 자체를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느끼게끔 재현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 전시물을 실제 이제 구해서 갖다 놓은 건지 복제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에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전시물을 이제 놓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게를 똑같이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실감 영상실처럼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물을 구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호기심 자극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안에 올려다 보면 안에 이제 뭐 전시가 돼 있다거나 그런 공간들, 약간 미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마지막은 몇 페이지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그 컨셉을 어떻게 하냐는 거에 따라서 그 전시 방향이 많이 바뀐다는 거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간과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요즘 전시 매체가 많이 발달돼서 평택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식들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사람 이야기 박물관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평택 그 시민기록물 전시의 타이틀이 당신이 평택을 만들었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유물 중심의 어떤 박물관이었으면 최근에는 그 유물과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전시관들이 약간 트렌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경기도 박물관에도 그 강세망 그 초상화인가요? 거기 다 그 3D로 만들어서 뭐 대화를 그때 당시 인물과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사진 속에 평택의 어떤 일상을 보여준다거나, 뭐 문화원에서도 많이 조사를 하셨던데 뭐 길이나 주막이나 포구나 고개나 골목을 그냥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를 해야 된다. 이제는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평택의 어떤 예술과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건 중심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UA관 얘기인데 아까 그 사막을 지나오면 이런 사람들 그 어떤 그 UA를 어떤 역사의 큰 흐름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좀 푸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사람이 주인공인 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UA를 만들어갔던 어떤 그 시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짧지만 저희 뭐 종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축구하고 처음에 또 진주 이렇게 캐는 그런
동네 스타일일 거예요. 여기서 들으셔서 그렇지 음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았던 데예요. 거의 그 화려한 뭐 기법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UAE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 같거든요. 그 엑스포 당시 이제 여성 관련된 이슈가 좀 있으니까 여성사 박물관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인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는 게 있고, 당시를 이렇게 재현을 하더라도 항상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카이브실인데 이런 서랍 하나하나에 다 그 당시에 그 생활이나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 그냥 유물만 쇼케이스에 전시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 전시물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간단하게 스케치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이게 그 그물에 썼던 것들 도구 이렇게 전시해놓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렇게 이제 보여준다거나 경기도 박물관 상이고요. 지금 제가 컨셉 얘기했고 컨텐츠와 공간 얘기했고 그 컨텐츠의 내용이 지금은 유물보다는 이제 사람 이야기 중심이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택은 영상관이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있는 요즘은 실감 영상 많이 만들지고 예전에 다 4D 영상관 만들었죠. 물론 이 박물관 하나만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변에 지금 공연장이나 창의 이런 과학관들이 있으니까 평택만 가지고 있는 영상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게 독일 그 두바이 엑스포 할 때 독일인데 이 그네를 타면서 영상을 봐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독일이 이제 영상관을 만드는데 초반에 이게 영상이 나오고요. 중간부터 이제 이게 잠금 장치가 풀리면은 개인이 이제 그네를 타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면이 여기도 LED예요. LED. 중간에 보이는 게 지금 타고 있는 모습. 키네틱 조형물도 있고 꼭 이렇게 하자를 떠나서 평택의 좀 영상관이 어떤 평택의 풍경이나 자연이 됐든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관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거 미국관의 영상관인데 그냥 굉장히 그 자유롭게 봐요. 위에가 영상이거든요. 지구도 영상이고 우리 꼭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막 이렇게 보는데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보는 영상관도 괜찮겠다. 이거는 그 밑에는 볼풀에서 아이들 막 놀아요. 노는데 이 전체가 이제 영상이에요. 이게 매핑 영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은 아까 이제 화면이 영상으로 옆에서 이제 이 기기들이 다 빔 프로젝트 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아이들 노는데
이거 헝가리가니까 그랬을 거예요. 헝가리의 자연 풍경, 환경 뭐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영상 틀어놓고 밑에서는 뭐 아이들 놀고. 이거는 그 360도 이제 바닥까지 다 영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중간에서 이제 서서 보는 건데 이렇게 서서 보는 거거든요. 많은 관람객이 볼 수는 없지만 전체 구가 이제 영상으로 표현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2군데 있어요. 근데 3군데 여수에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광주에 있고 제천에 있어요. 3군데 있는데 이런 특별한 영상관을 물론 건축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한국관 영상관이었어요. 한국관도 좀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보는 건데 약간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누워서 보는. 근데 빔 프로젝트 6대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좀 그 에디트를 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런 식으로. 워낙 파도 좋아하니까 여기도 이제 파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셉, 공간과 컨텐츠, 그다음에 그 사람 이야기, 그 영상관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 참여 공간이에요. 이게 영등포에 얼마 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갤러리에 그 시민들 작품이 이런 LED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거든요. 지금은 모든 기록 자료를 다 이제 디지털로 모으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것도 뭐 요즘 워낙 많이 쓰는, 그래서 검색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근데 얼마 전에 서울시청 그 예전 서울시청 그 건물 안에 디지털 기록관이 지난달인가 오픈했어요. 거기는 거의 그 실시간으로 자기가 올리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콘텐츠하고 연동돼서 바뀌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택은 그 유물 자료를 그 수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니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다 디지털로 아카이브화 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큰 자료가 되고 전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그 추세는 이제 배려하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 전시물이 어떻게, 예전에는 그냥 뭐 내용만 설명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다 만져볼 수 있게끔 요즘 이제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하면 아까 이제 질이나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연출이, 왜 우리는 아직 건축 공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거와 그 돌출된 역사의 콘텐츠를 어떻게 엮어서 이 큰 전시관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유물이나 이 사건을 그냥 소개해 주는 게 아닌 그 속에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평택의 차별화된 영상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시민 참여 공간, 디지털 아카이브, 그리고 배려하는 박물관. 이게 이제 저희가 물론 뭐 용역하면서 좀 더 보완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00제곱미터고 기획 전시실이 300제곱미터예요. 사업 예산도 고려해야 되는데 여수 시립박물관도 지금 건립 중이에요. 여기는 상설 기획, 여기도 어린이 다 합쳐서 1,800제곱미터예요. 김천 시립박물관이 조금 시간이 됐지만 여기가 상설 전시관이 1,100제곱미터였어요. 그 성남 역사박물관은 지금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상설 전시관 1,6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보시면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건축사분들이 얘기하는 건 제곱미터당 400만 원씩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000제곱미터를 만약에 연면적을 한다면 건축비만 3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건축비만 320억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설계하고 감리하고 기타 인허가 관련된 거 이런 거를 4, 50억 잡으세요. 보통 50억 잡으면 그 320억에 50억이면 370억이에요 벌써. 370억이고 유물 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한 20억은 될 거예요. 그럼 그거만 해도 400억인 거죠. 그리고 시에서 아마 예비비로 조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시비가 뭐 건축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2,000제곱미터면 80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지금 저기도 많이 올라서 예전에 건축이 한 3제곱미터당 350만 원 채 안 잡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물가나 그 재료비 너무 올라갔고 400만 원씩. 근데 저희가 적게 잡아서 건축 기획 용역 그 세종시에 있는 아우라한테 맡기면 거기서 빠꾸 맞아요. 야, 니도 건축비 더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면적을 줄여.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이제 선택과 집중을. 그러니까 어린이 박물관이 옆에 창의체험관이 있는데 정말 필요할까? 라키 비용이 필요할까? 아니면 저 공연장에 다른 기능하고 좀 합쳐 써야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예산을 고려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큰 초점들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좀 전시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전시에 대해서 너무 재미없게 강의를 해드린 것 같아요. 강의는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단계에서 건축이 아직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콘텐츠와 이 공간을, 근데 천정고를 막 10m씩 하고 싶죠. 그럼 건축비 훨씬 비싸게 이제 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될지 고려해 가면서 했는데, 어떤 박물관이든 예전 박물관들은 가면은 선사부터 들어가죠. 다 똑같은 뭐 예를 들어 토지 보고 하는 건데, 평택 박물관은 좀 공간을 다른 식으로 좀 구성해 보고 싶다는 게 좀 욕심이긴 한데, 또 모르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전문위원 받다 보면. 그리고 영상관은 좀 옆에 공연장이 있고 창의체험관에서 강의나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독특하게 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야,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바꾸려 그래 이제 이러면은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어디는 그 사람 관련된 컨텐츠를 뽑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또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역사 그 유물조사 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금 평택문화원에서 몇 가지 책자 발간하거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쭉 뽑아내는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지금 좀 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뭐 시간 채운 것 같아서 하고 너무 재미없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나중에 이제 평택 박물관 기본 용역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또 이렇게 뵙고 좋은 결과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편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축구는 그 3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오셨을 텐데 이제 여기처럼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이라는 건 뭐 작년부터 생긴 거니까 없었을 테지만 설계 단계 전에부터 전시가 먼저 규합해서 하셨던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있기는 있어요. 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어디가 있었냐? 경기도 학생안전체험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전체험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안전체험관은 건축물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진 체험이면 바닥이 흔들리는 거예요. 얘를 2층에 갖다 놓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가 지진 체험관은 어느 정도 규모로 1층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었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그 김천에 지옥 테마 체험관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지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옥을 도대체 지옥을 어떻게 근데 그때 신강 때 이제 막그 영화. 할 때 그 제한이 돼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옥 체험관도 건축이 중요하지 않나. 안에 전시 어떤 지옥을 표현해야 좋은지를 전시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중지돼 있어서 일단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긴 있죠. 여쭤볼게요. 성태시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 뭐를 하는 공간인가요? 창의 체험관은 제가 이제 정확히 지금 내용을 못 봐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과학관 성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아니 제가 이제 창의 체험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평택시의 공공적 기능을 가진 평택시 박물관, 평택시 어린이 창의 체험관 이런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평택시 박물관은 평택시가 직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은 크게 방향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어린이 창의 체험관하고 중복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중복되는 요소를 한 조직에서 관리하면은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창의 체험관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고 또 박물관과의 어떤 융복합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은 이 공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서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전시기획에서 약간씩 제한을 해주는 창의체험관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박물관도 명확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박물관 팀에서 이 전시 기획을 용역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 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창의 체험관의 방향성도 뭐 그걸 용역을 한 건 아니지만은 좀 충분히 인지해야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네. 거기도 아마 그 선정된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 거기도 아마 조금 계획이 정리되면 저희도 다 자료 받아갖고 검토하고 또 박물관 팀하고 같이 뭐 이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은 평택시인데 서로 딴 나라 이야기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광주하고 제천 어느 박물관인지 좀 알 수 있어요? 광주 과학관에 있고요. 네. 제천은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제천은 그 정부 지원 과제 비슷하게 받아서 사기업이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수익 사업 하려고. 또 여수의 기상과학관에 지금 이제 건립이 한 내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아니 아닙니다.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양한 전시사를 통해서 평택박물관을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용역 결과라서 좋은 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